그래, 동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명언을 남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박윤복 씨 아닙니까? 여보, 동원 하는 거야. 자, 지금 15차 재판이 오늘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재판이 잡혀 있죠. 자,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물로 다가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친노, 극우, 극노에 의해 자행된 이 테러가 이재명에 대한 생채기로 남을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동원하는 거야 여보입니다. 동원하는 거야 여보, 이겁니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남편, 부인에게 다 동원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겨울 때부터 그 전에는 이재명 도지사 영상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을 올리다가 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극도로 격화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찰하게 되죠.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신 분들도 다 같은 심정으로 이재명 도지사 재판을 지금 조망하고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 이 재판으로 무너지거나 이재명 도지사가 이 방망이 땅땅땅으로 그냥 피를 안 묻히고, 노회찬은 피라도 묻었잖아. 20몇 층인가요? 10몇 층도 아니야. 20몇 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두개골이라도 박살이로 나가지고 피가 낭자하게라도 됐죠. 물론 그게 노회찬인지 아닌지는 키가 161밖에 안 돼가지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죽음, 이런 피라도 흘렸어. 근데 이재명은 피도 안 흘려. 칼에 피도 안 묻히고 그냥 방망이 3개로 날려버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엄청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UBC 우리 장신중 오빠 똥신중이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 수노 카메라가 날아가 가지고 자, 결국은 다 못 붙이고, 결국 이 UBC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또 UBC를 볼까 싶어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 이 푸르른 우리의 인생을 그런 씨알데기 없는 쓰레기 방송 볼까봐 말 못하겠어. 말 안 할 거야. 자, 이따가 잠깐만 말할 건데 절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윤지호 배우가 있잖아요. 이미숙이라는 이름 3글자를 말하라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그 9시 뉴스 때 그 누구죠? 그 앵커가 윤지호 배우가 와가지고 도대체 그 장재현 리스트 명단을 좀 말해주세요. 말을 하니까 윤지호 배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는 것을 이상호 기자로부터 코칭을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BC 그 뉴스 앵커가 계속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보호를 받고 좋지 않습니까?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랑살랑 꼬우셨죠. 그러니까 윤지호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단 1원도 걔들한테 주기 싫다. 내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돼가지고 단 1원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니까 MBC 앵커가 깨갱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 UBC의 그 장신중이라든가 그 모동이가 와갖고 이재명 도지사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발언을 많이 했죠. 저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언론이라는 이런 방송국으로 영업 허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UBC라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허위사실, 어마어마한 오류된 정보들을 똥파리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얘들로부터 어떤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걔들 입맛에 맞는
각색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까지 가가지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장신중이나 모동이나 이런 똥파리들에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이론이라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얘들이 공격해도 공인은 뭐 명예훼손 이런 거에 완화되어 있지 않냐. 이재명은 정치인이고 공인이니까 이렇게 비판을,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장신중이나 모동이나 이 똥비씨, 뉴비씨, 올드비씨냐? 얘들은 이재명이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나중에 이재명 이 재판이 끝나면 다 하나씩 캐치해가지고 애들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굳이 쓸데없는 말로 돈 1원 물어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UBC에서 우리 장신중이가 했던 말 중에 어제 제가 말했지만 사력구제, 이것은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뭐 다른 말을 많이 했었는데 파일이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다 날라갔는데, 다 간단히 우리 똥신중이랑 모동이가 했던,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2부 해가지고 우리의 미녀 박인복 여사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의 명언을 남기신 분이죠. 여보, 동원하는 거야! 하하! 그러면서 남편을 긁어부스럼 냈죠. 동원해가지고, 자, 이 동원하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동원하다. 좋은 의미입니까? 어떠한 목적, 그것이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원한다. 내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어떤 외부적인 수단, 도구, 그것이 올바른 수단이든 안 좋은 수단이든 다 동원한다는 거야. 거기에 등장한 애들이 뭐 진수 XX도 등장하고 뭐 어떤 여자 글을 올리면 이게 들킬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남편하고 대화를 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이재명이를 공격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증오감도 묻어나죠. 동원하는 거야. 자, 근데 그 형 아우 사이에 그 다음에 이재명과 박인복 사이에 이렇게까지 뭔가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야. 이렇게까지 녹취를 해가지고 뭐 고발 전용, 폭로 전용 녹취를 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박인복 여사님, 우리 예쁜 박인복 여사님하고 이재명 형님은 의도적으로 녹취를 한 거야. 폭로 전용을 하려고. 거기는 어떤 기저의 어떤 심리가 쌓여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도 언급을 했지만 이 열등감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계속 그런 트위터 글이나 블로그 글을 읽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그 형님은 아마 한나라당 쪽 그 시의원, 제가 앞에 동영상 앞에도 캡처해서 붙였지만 뭐 어떤 한나라당 반대 정파의 어떤 시의장이나 시의원 이런 걸로 출마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쓴 글이었죠. 그 다음에 뭐 국정원이라든가 한나라당 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재선 형님을 어떤 키우려는 어떤 배후 조작 세력으로 작동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를 타도의 대상, 동원해가지고 분쇄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박인복 씨하고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우리 박인복 여사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박인복 여사가 특별한 이유를 댔습니까? 저는 녹취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도지사하고 막 싸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랬죠. 내가 처음 이재명 형님한테도 욕해보는 거라고. 욕도 평소에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극도의 분노에서 욕을 했죠. 그때 박인복 여사한테 물어봤죠. 이재명 도지사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박인복 여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말과 행동이 20년 동안 상처를 받았다고 했나요? 말과 행동이. 자, 이재명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박인복 여사, 우리 미모의 박인복 여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녹취 파일 들어보면 뭐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뭐 어떤 부탁이라든가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들어서 뭐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그 형님의 부탁이라든가
청탁, 이권 뭐 어떤 이재선 형님이 성남 시정에 많이 개입을 하려고 많이 했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었잖아요. 어떤 자리도 청탁을 했고 롯데백화점 어떤 막 가서 난동도 부리고 하다 보니까 형님하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이재선 형님은 부인한테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 나쁜 소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당연히 남편 말 듣게 되겠죠. 20년 동안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가 도대체 박인복 씨한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박인복 우리 여사님 한번 A4 용지를 한번 꺼내 놓으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조용한 밤에.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박인복 씨를 괴롭혔는지. 저는 이것도 하나의 피해심이라고 봐. 어떤 특별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박인복 씨를 괴롭힌 건 아닌데 자기 남편에게 계속 뭐 이렇게 막 이재명 욕하는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재명이가 적이 돼 있다. 박인복 씨도 약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UBC에서 2부 방송에서 듣지 마세요. 이 쓰레기 방송 제발 듣지 마. 이론도 주지 마세요. 자, 박인복 씨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박인복 씨 목소리가 참 맑고 청아했죠.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겁니다. 참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좀 어지럽고 그러면 해외여행도 가고 친정집 뭐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야죠. 외국에 갔다 와서 재판 일정에 왔을 때 진술을 하느라고 약간 그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진술을 했다. 여보 동원하는 거야. 예, 그 주인공인 박인복 씨가 해외여행 가족과의 그 약간 피곤했죠. 남편도 죽고 돌아가시고 해서 좀 힘들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그 증언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진술을 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그때 그 진술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인복 여사는 자 모르쇠로 일관했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UBC에서 이 모동이하고 장신중이가 그 이재명 형님을 옹호하려면서 이재명 형님이 그 트럭 자동차 사고를 당했죠.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모동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 형님이 여기 부딪힌 거는 이재명 형님은 정상인 거야. 그런데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재명이가 자기가 이 강제 입원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직권남용으로 재판에서 불리하니까 이재명 형님을 정신병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하나의 연속선상, 하나의 일련의 절차, 2010년, 2012년, 2002년 이런 연속선상으로 이재명 형님을 정신질환 형태로 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를 질환에 의한 자살사고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신중, 똥신중이는 한술 달 떠가지고 내가 경찰인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경찰은 이 사고의 발달의 공신력이 기관이라는 거야. 거기에 조서에 보면 졸음운전 때문에 난 사고다. 평택에서 났었죠.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에서 난 사고인데 이 국가의 판단을 이재명이는 막 왜 부정을 하냐. 결론은 이재명 형님은 자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렇게 둘이 막 옥신각신 주장하고 난린 거죠. 맞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형님은 자살 교통사고가 아니야. 졸음사고 맞아.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니까 맞겠지. 이재선 형님이 얼마나 똑똑해. 당연히 그렇게 진술을 했겠죠. 그리고 검찰 조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기재돼 있는 거야. 재판부는 이런 공적 문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정말 이재선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났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빈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철저한 증거와 어떤 자료 위에서 그리고 자신이 기반한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강제 입원 가운 입혀갖고 해도 되는데 무수한 법적 절차를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5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법률 전문가인 이재명이가 형님을 괴롭히려고 시정을 방해하니까 진짜 그랬을까요? 다 증거가 있는 거야. 어떤 증거? 자, 바로 우리 여보 동원하는 거야. 여주인공인 우리 박인복 씨의 목소리가 증거가 있는 거야.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야.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담긴 문서지. 이재선 자기 남편을 입원시킬 때 자기 목소리로 의사와 면담한 것을 기록한 입원 진단 외래 진료 기록지죠. 전문 용어로 거기에 담긴 박인복 씨의 목소리가 담긴
외래 진료 기록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선 형님의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는 자살 교통사고였다고 말을 한 거야. 이재명이가 뻘소리를 한 게 아니라 여보 동원하는 거야의 여주인공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한 거야. 알겠어요 우리 임복희 의원님. 응? 자, 박인봉 여사는 이미 그 재판 진술에 나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고, 그 딸은 아빠를 존경한다 그러고, 좋았습니다. 가족 간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법원에서 진술이 오고 갔습니까?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이거 아닙니까? 2013년 3월에 제가 한때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것이 박인복 씨의 허위 진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사건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13년 4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이재선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한 게 뭐였냐면 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재선 씨는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직권남용을 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라고 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직권남용이다.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이재선 형님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게 자살 시도였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박인복 씨가 이재선이랑 함께 그 특정 병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원을 찾아간 거야. 거기에 박인복 씨가 자기 입으로 진술을 한 거야. 뭐라고? 우리 남편이 2013년 3월에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래 진료 기록지에 박인복 씨가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정신 의심 증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인이니까 자기 남편의 증세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긴박하게 더 진술을 했겠죠. 그리고 중녀 사나이 문제잖아. 내 남편이 중녀 사나이 문제니까 거짓말로 의사 앞에서 말했겠어요? 남편이 지금 막 이렇게 정신질환 증세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설마 거짓말로 의사 앞에서 진술했겠어요? 자, 어떻게 진술했냐? 여러분 아실 분도 있겠지만 그 외래 진료 기록지에는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그 정신질환 증세에서 아주 자세히 박인복 씨가 진술을 하는 거야. 자, 첫째, 우리 남편이 돈을 막 써요. 돈을 막 쓴다. 두 번째, 그럼 돈이 부족했겠네? 돈을 막 써버리면? 돈도 없는데. 두 번째, 하루 종일 말한다. 골치 아팠겠네요. 하루 종일 말해버렸으면. 세 번째, 내 남편이 조증 상태인 듯. 이렇게 또 진술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반드시 환자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진료 기록지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이 돈을 막 쓰고 하루 종일 말하고. 자, 정신질환 의심의 가장 핵심 증상이 뭡니까? 제가 우리 형님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말을 했죠.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 말이 많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과 조울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 날 때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자, 정신분열이라든가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자, 다음에 말씀드려볼게요. 말이 많고 그 미지의 누군가, 그 정신분열 증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하고 말을 하는 거냐? 자기는 의지는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조울증 상태인 것 같다. 조증 상태인 듯 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의사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환자를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기 3일 전에 또 한 것 같아.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세불명의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아니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고 또 기재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야. 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런 증세가 있었다는 거야. 외래 진료 기록지에. 자,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20일 뒤에. 자, 이런 날짜 우리는 감각이 없죠. 워낙 복잡하니까. 그리고 남의 가정사를 우리가 굳이 날짜까지 공부해가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서는 이런 선후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증세를 의심하는 이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있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거를 교통사고 3일 전에 진단을 받은 거야.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20일 후에 경상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왜 내려갔을까요? 자, 2014년 11월 달에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자, 그런데 거기에 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또 뭐라고 우리 박인복, 여보, 동원하는 거야! 예, 여주인공이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또 남편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입원 기록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했다. 이렇게 거기 또 기록지에 남아있다는 거야. 자, 이런 증거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형님, 이재선 본인이 2017년 1월 5일날 카톡이 발견됐죠? 거기 카톡에 다 알고 계시지만 세전아라는 이름으로, 뭐, 귀찮으니까 이름을, 별칭을, 카카오톡 네임을 재설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익명의 인사하고 카톡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자, 2017년 1월이야. 근데 이번 날짜는 언제냐면 2013년이야. 언제 전이죠? 3년하고 4년 조금 넘죠. 3년 조금 넘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 3년 반 전에, 야, 정확하네. 사실 3년 반 전에 내가 자살을 기도했었거든요. 이런 이재선의 카톡이 발견된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 거야? 우리 똥신중? 모동이야? 예, 경찰 수사 기록, 접수 기록을 믿어야 된다고? 믿는다니까? 근데 이재선 형님을 정신병자를 몰기 위해서 어떤 신하에 의해서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이재선 형님을 정신병자를 몬 거야? 모동이야? 모동이는 특히 잘 들어. 뭐 이재선 형님을 정신병자를 몰기 위한 일련의 흐름에 맞춰서 말하려고 정신병자를 몰았다고? 이재명이가 바보가 아니지. 이런 무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재선 형님이 정신질환에 의심이 있었고, 특히나 더 가족이다 보니까, 박인복 씨는 또 자기 남편이기도 하지만 피부치도 아니야. 이재명 형님의 엄마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기 사이도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고, 동생도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서 그 가족 내역에 정신질환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거야. 이재명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똑똑하고 이 착한 우리 아들들, 우리 이재선이가 또 이런 증세를 나타내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 회의도 하고, 엄마가 직접 잘 쓰지는 못하지만 또박또박 써가지고, 물론 코치도 받았겠지. 가족 아들들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연명도 받아갖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신청서 요청서를 받고 각종 전문의들이 서면으로 진단을 한 거 아닙니까? 자, 모동이야. 이렇게 이재명이가 멍청이가 아닌 거야. 이재선이가 싫기도 했겠지. 성남 시정이 그렇게 정신질환처럼 왔다 갔다 연병질을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근데 이것이 정신질환 하나의 발현 형태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간절하게 자기 입으로 조증 상태인 듯, 그러니까 입원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하고 돈을 막 쓰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부곡정신병 입원할 때도 자살 시도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박인복 씨는 막상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변호인이 이재선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낸 게 맞냐고 하니까, 자, 허위 진술을 피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면전에서는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양심은 좀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모의 이증이나 허위 진술로 중한 벌을 받을까봐 모른다. 자기가 한 말도 몰라. 이게 어디 경미한 사건입니까? 자기 남편을 강제 입원을 시키는 그 현장이라는, 피눈물 나는 현장이야. 우리 박인복 여사님, 여보 동원하는 거야 여사님. 자기 남편을 지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 앞에서 말한 이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참. 거기서, 그러니까 재판부도 물어봤죠. 변호인이 국립병원 그 기록지를 보여주니까 저 부분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 저렇게 얘기 안 한 것 같다. 이미 알고 있지.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수년 동안 다루고 있는데 그 부곡정신병원 기록을 안 받겠어? 우리 박인복 여사님이. 그리고 이재선 씨 생전 카카오톡을 보여주니까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재판부가 과거 증인의 표현을 보면은 이재선 씨가 자살을 운운하는 것처럼 본인이 쓰여있긴 한데, 기억에, 박인복 씨 기억에 남편이 자살 기도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참, 이렇게 왜 이딴 식으로 질문하는지 몰라. 박인복 씨 생각에 자살을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생각은 당연히 박인복 씨는 극구 부인하고 이재명이를 처단하고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를 보복하려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생각을 물어봅니까? 팩트를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봐야지. 왜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당신 생각에는 남편이 자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왜 물어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누구야? 이재명, 최창훈 판사. 이 무질이야. 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창훈 판사.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모동이하고 우리 똥신중이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런 교통사고까지 자살이라고 묘사함으로써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하나의 일련의 작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모동이 할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 모동이는 이영선 보건소장하고 친밀한 것 같아. 그러면서 보건소장이, 그렇다면 우리 이재선 형님이 왜 교통사고 나서 진술을 졸음운전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은 있었던 것 같아.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이재선 형님 그렇게 진술했을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자살이면은요, 자동차 보험이건 의료보험이건 건강보험이건 보험 처리가 안 돼. 제 생각에는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린 거야. 씨발, 이거 팍 부딪혔어. 죽으려고. 근데 안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첫 진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물론 지금 우리가 박인복 씨가 자기 입으로 그런 자살 교통사고이다, 자살 시도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실체를 알게 됐지만, 만약에 이런 박인복 씨가 이런 진단 절차에 그냥 우리 남편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입원시켰으면 이재명 도지사는 진짜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진짜 아주 위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보 동원하는 거야. 여중경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이재선 형님의 이런 자신의 카톡까지 발견되니까 이재선 형님이 자살 교통사고였구나, 이게 밝혀진 거야. 재판부가 이것까지 부정하겠어? 그런데 첫 진술을 이재선 형님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아니면 누가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어. 부인이 했는지 아니면 이재선 형님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선 형님 본인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 그런데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 회계사지만 관련 돈도 계산하고 보험하고 연관되고 돈도 하겠죠. 회계 쪽이니까. 당연히 고의로 자살 사고 내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지 않았을까. 자, 계속 이거를 졸음운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돈도 없고 돈 막 써버리고 돈도 없는데 돈 다 토해내야 되거든. 자살이면 건강보험도 안 돼. 보험사고도 안 되고 상대편한테 다 물어줘야 돼. 중앙선 침범이니까. 아예 그냥 개털되는 거야. 괜히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다친 건 보상 못 받고 자기 치료비용도 자기가 다 물어줘야 돼. 아마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이 든 이재선 형님이 졸음운전이라고,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정신이 줄었는데 확 죽어버리려고, 차단해버리려고 내가 들이받았어요. 경찰 출동했는데. 이재선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래. 쪽팔려서 말 못하겠어. 내가 자살하려고 들이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말 하겠습니까? 남자가 쪽팔리게 내가 자살하려고 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경찰에 가장 쉬운 졸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나 죽겠다고 나가가지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교통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졸음운전입니까? 졸음운전할 시기입니까? 시간이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살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나고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보험 사기로 처벌까지 받아. 그리고 쪽팔려. 자살이라고 교통사고 냈다고 하면. 자,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사를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하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의 교통사고고, 그 사람들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이고 외래 진료 기록이야. 명확히 해야죠. 당연히. 모동이 똥신중 알겠어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자기 치밀한 게 아니라 단순해. 오히려 유비지에서 말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길어지는데, 자, 모동이가 뭐냐면 우리 이영선이랑 친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영선이가 브라질에서 녹취한 거를 녹취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말한다고 쉬쉬했다는 거야. 그리고 녹취를 한 것을 이 성남시 쪽에서는 친목 모임이나 이런 걸 이영선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성남시에서는 알 사람 다 안다는 거야.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는. 근데 자, 재판부에서 이영선이가 브라질에서 녹취한 거 녹취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동이는 믿지 않는 거야. 우리 이영선이가 있다고 이렇게 막 하고 녹취 파일이 있다고 자랑까지 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갑자기 없다고 그러지? 하면 의아했다는 거야. 우리
우리 모동이가 이영선이랑 친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동이가 왜 이재명이를 싫어하게 됐는지는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할게요. 아, 모동이, 이 쫌생이, 이 쫄보. 모동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쫄보가 이재명이랑 같이 연을 맺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동이는 쫄보인 것 같습니다. 겁쟁이. 장신도 마찬가지고. 약간 귀주의적인 성향이 좀 보이죠. 우리 성남일보가 한나라당 애들을 많이 밀어주고 보도도 호의적으로 하고 이재명을 엄청나게 까고 있죠. 자, 성남일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의심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성남일보가, 자, 한나라당을 이렇게 막 지지하는 그 보도도 내고, 한나라당 쪽에 호의적인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나중에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대통령이 되면 성남, 여기 일보 한번 통장 한번 다 까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모동이 이 쫄보 성격상 아마 온라인 계좌 이체 거래는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나름대로 대비책을 할 것 같아. 이 모동이가 왜 이재명이한테 접촉을 안 했냐고 하니까 이재명 성격이 원래 워낙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예 이재명이한테 건수 잡힐 걸 아예 안 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때 이 뉴스에서. 자, 분명히 저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적대적인 이유. 근데 그 시발점을 한번 물어보는데 그 이유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이재명이에 대한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재명이의 그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자,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이영선이가 그 파일을 갖고 있다고 막 쪼짜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 재판전에서는 파일이 없다고 했는지 자기는 미스터리라는 거야. 그리고 장신중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경찰을 해봤다 이렇게 의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화 기록 보면 다 나와요. 응? 다 추적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똥신중아, 검찰이 바보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 조직된 박근혜, 이명박이 증인보다 3배가 많아. 2배가 많아. 50명이 넘어. 이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뜻이야, 이재명이가? 그만큼 더 강력한 인물이라는 뜻이야?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총동원한 사건이야. 50명이 넘다고. 이명박이 증인보다 2배,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검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검찰이 통화 내용 검색을 안 했겠니? 이 똥신중아. 어째 아는 체 좀 하지 마. 이 똥신중. 띡! 검찰이 다 브라질 통화했다고 하면 그 시간까지 1시라고 특정이 돼 있으니까 너무나 알기 쉽지. 통화 조회 다 했겠지. 그리고, 자, 이렇게 분당 보건소장이 이영선이가 브라질에서 이재명 도지사랑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너무너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끔 매우 정제된 문장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시와 장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덕쿵덕하고 이럴 정도로 겁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잖아요. 이영선이가. 이 15차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온 사람도 비슷한 증언을 한 거야.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야. 이 사람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로부터 증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를 받았어. 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아파 보여. 치매기도 있어 보여. 아, 이 사람은 좀 아파 보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심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유독 이 용인정신병원 우리 이사장님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신 의심이 되는 이런 증언자도 매우 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재명과의 통화 내용이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할 때는 아주 정신이 똑바르고 힘있고 증언을 보여달라고 하고 성남 정신보건센터 그 증언 진술 기록도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재명이한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전날 예고 발동을 받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병원 마당에서 통화 시간은 10분 내로 받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자기 친형을 앰뷸런스로 강제 입원을 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그게 뭡니까? 자기가 의사 전문 면허증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입원을 하면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서운해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진술이 너무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오락가락 하는데 이 진술은 막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증언 선서를 하고 나서 재판부에 증언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거에 대해서 변명 좀 하겠다 하면서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좀 철회하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도 좀 뜨끔한 거지. 그러신 분이 이렇게 진술할 때는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검찰은 이 증언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재명이를 사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워 삶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술을 하면서도 어떤 코칭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언이 너무 정제돼 있어. 노인정 인신병원 이사장 이 병원마당에서 10분 동안 하얀 앰뷸런스 그것을 친형을 강제 입원하는데 직권남용의 필수 요소 어떤 피해, 협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의사 전문 면허증을 상실할 수 있다. 자, 전형적인 왁구가 맞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조금만 느낌 있는 재판부라면은 과태료를 면제해 줄 정도로 증언의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시기, 일시, 장소가 헷갈리는 그런 증언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공무원이 하나 있었죠. 보건복지부 고시를 직접 경찰서의 그 질의회신에 답변해 주신 그 보건 담당자가 와서 진술했는데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나는 정신보건법 잘 몰라요. 보건법에 잘 모르고 이런 법규 전반에 대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니까 그날 법정에 오신 분들이 웅성웅성 했다는 거죠. 왜? 이 진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단, 보건소장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재명 도의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증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언일 수도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나는 관련 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신보건법 이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자기도 처음 이 법을 아마 점검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뭐 시치밀대거나 허위 증언인 게 아니라 보건소장도 모르고 각 전문 의사도 의견 대립이 치열하잖아. 이것처럼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이 답변이 그냥 빈말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진술이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 보건복지부 회신을 듣고 이번 절차를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듣고 형님의 그 진단 절차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증언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좀 띠고 있죠. 그리고 보건소장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얘들이 보건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공격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회신 이 공무원의 증언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좀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 증언은 이 공무원은 시도지사의 경우에 굳이 진단 절차, 대면 진단 절차가 필요한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문 담당자이면서도 관련 법이 워낙 복잡하고 해석이 정제되어 있지 않고 어디 법원에 의해서 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 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시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굳이 대면 진단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재판부가 이 공무원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그 16차 재판인데 증언자로 누가 나옵니까? 예, 이재명의 독재적인 가장 강력한 박인복 씨에 못지않은 증언자들이 연속 나오시죠.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형님에게 직접 약을 처방해주고 조증약을 처방해줬다고 하고 그 녹취록도 남아있는 그 백기주 의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호 부시장 그리고 우리 쫄보 겁쟁이 여성스런 우리 모동이도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다 등장하죠. 자, 백기주의 그 의사의 그 약 처방 녹취록은 아마 재판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형님이 뭐 그 약을 타고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세상사가 그렇게 뭐 빡빡하지 않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진술을 한 부분이 있죠.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죠? 그렇게 유도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기록이 남냐 안 남냐 이재명 형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자기의 증언을 이런 녹취를 부정하게 되면 또 허위 진술에 해당되니까 아마 백기주 전문의는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 측 말을 들으려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증언할 것이고 만약에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이재선의 형님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시겠죠. 자, 증언자들은
우리 백기주 전문의님. 자, 이재명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옳은 가치, 이것을 옹호하신다면 반드시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호 부시장은 홍준표가 성남시장으로 추천한 놈이야. 개나라당, 한국당에서. 자, 어떻게,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부시장이 반대 정파에 가장 자기 업무를 대신해주고 자기가 유고거나 자기가 바쁠 때는 부시장이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반대 정파, 가장 이재명이 적대적인 세력의 정당의 부시장이 이재명이 진거리에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이재명 도지사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음해 세력들은 투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동이는 개나라당 쪽에 옹호적인 기사를 쓰고 이재명에는 계속 찢어 발기는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하는 기사를 쓴 이런 기자고 2010년부터 아마 성남일보 그 대표로 발행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인사가 발령이 돼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도 정말 구닥다리인데 어떻게 이런 신문이 성남시에서 어떤 유력 언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하나 팔아갖고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C도 그렇고 성남일보도 그렇고 이재명이 없으면 도대체 뭐 먹고 살 거야? 우리 모동이 뭐 먹고 살 거야? 우리 이재명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 모동이.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법부가 판단이 끝나고 실권을 잡게 되면 우리 성남일보 세무조사부터 해서 한번 다 뜯어봐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업무 추진 상황을 제가 영상 앞에서 지금 띄웠죠. 자, 호매실 쪽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아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사업은 아니지만 이익 타당성, 사전 타당성 점검을 이재명 도지사가 요청하는 대로 그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오늘 속보로 많이 떴죠. 자, 경기도 수원 서부에 계시는 우리 경기도 도민들은 이재명 도지사 반드시 응원하셔야지만이 15년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현재 경기 그 북부를 이재명 도지사가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손해와 억울함을 당한 우리 경기 도민들을 위해서 자, 경기도시개발공사장을 이용해가지고 경기 북부를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영웅이 될 것인가? 이런 신문 기사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 평택, 성남, 안양, 군포, 이쪽, 아래쪽보다는 상당히 개발이 안 됐죠. 많이 억울하죠. 남북관계란 이유만으로, 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군사시설이 많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거의 안 됐죠. 거의 낙후되고 버림받았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겠다 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자, 포천이라든가 이런 터널부터 해서 탄약고 이전, 악취 문제, 오래된 수급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북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경기 북부 우리 경기도민들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야 돼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셔야 됩니다. 당신들 억울하시죠? 억울함을 해소를 하고 싶으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지호 증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한 달, 두 달 되고 나서 이재명을 음해한 놈이 있었죠. 윗분이 싫어하시니까 이국종, 닥터헬기 띄우지 말아라. 이런 쌍스러운 말을 하고 음해를 한 공무원이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국종 교수 다시 만나가지고 경고도 했죠. 이런 망발하는 공무원에게 경고한다고 했고, 이국종 교수 만나가지고 경기도 전역 어디에서든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하고 협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헬기 닥터 헬기 또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지호 이런 증인이 이상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디 장난감 같은 이런 시계 찾으면서 얼마나 신변의 이유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구닥다리 호출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전화 오지도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도 이번에 자기가 자살 안 당한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상가가 끊어와. 그렇게 개인 돈까지 들어가면서 신변보호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런데 결국은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거야. 10년 만에 국정의 과거사 조사 일하고 그렇게 중요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는 정부가 이 사람 유일한 증언자잖아. 유일한 증언자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게 방치를 해놔. 이게 됩니까 이게? 돈 몇 푼 쓰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도 끌어올 수 있다니까 이걸 안 해.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불량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치 추적기 응급 구장치 만든 손목시계 만든 회사 저잡스럽게 만든 제작업체 바로 폐업시켜. 바로 경고하고 바로 과징금 매기고 그리고 이 납품업체 뇌물 비리 있는지 조사하라 그러고 문자 갔는데 내팽개치고 퇴근했다고 쳐다도 안 본 경관 바로 잘라야지. 해고하고 징계하고 112, 119 응? 연기 서비스 안 된다고 물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과를 했지만 이런 개판 5분 전 시스템 바로 점검 들어가야지. 징계하고 폐업시키고 이재명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 주권자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내팽개치고 경호인을 자비로 구해야 될 정도 이렇게 외면한단 말입니까? 이재명이라면 닭달기 하듯이 아마 바로바로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들 신분당선 연장 15년 수곤입니다. 반대 이재명이가 국토교통부 요청한 대로 사전 타당성 분석 그 평가표를 개정을 했다니까? 자,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일 날 드디어 김용환이가 아직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추가 증인이 있겠지만 김용환이가 증언자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아닌데 이명박, 박근혜보다 증언자들이 2배, 3배가 많아. 50명이 넘어. 이렇게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이 정도예요.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말입니다. 자, 경기도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재명이는 계획된 프레임에 의해서 이재명은 제거가 될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소방 공무원에게도 피자도 쏘가면서 안전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이재명을 지키는 거는 경기도민 그리고 각지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힘써서 시간 내서 자기 피 같은 소중한 인생 투자해서 올라오신 우리 이재명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사법판단으로 제거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자, 박인복이가 말했죠. 여보, 동원하는 거야. 했죠? 자, 우리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 광주, 지방에서 다 동원하는 거야.